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된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고 누적 분담금이 10조 원이 훨씬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뒤늦게나마 성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감사원의 자세일 겁니다.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게 주요 임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세금 지킴이로서 감사 업무에 철저히 임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또 공식 폐기했네요. 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을 둘러싼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방식대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 뭐 이런 자리 말고 무슨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정당 공천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나 야 모두 지난 대선 때 이것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공약했었고요. 민주당은 폐지하겠다고 지난 7월인가 8월에 작년 8월에 이미 당론으로 진작 결정을 해둔 상태죠. 새누리당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다가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면으로 깔아뭉개버린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헌 소지도 좀 있다. 네. 그리고 정당 공천을 없애버리면 지방에 돈 있고 조직들이 있고 하는 좀 방귀도 끼고 하는 이런 지방 토호들 출마 그리고 당선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 이게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명분은 조금 약합니다. 우선 학계에서는 위헌보다는 합헌론이 좀 더 우세하고요. 그동안에도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여러모로 공천 신청하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위헌인 줄을 모르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는 공약을 했다는 건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이걸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당론으로 굳힐 건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현재 마련되어 있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꼴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게 된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선거가 5달가량 남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큰 상황 변화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큰 경기가 열리기 전에 그 룰을 심판부는 룰을 대폭 바꾸자는 건데 일단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어요. 어제 민주당 얘기를 간추려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4년 전에 한번 민주당에 큰 바람이 불어서 많이 이겼죠. 이런 선거에서는 현역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들의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을 좀 최소화해보겠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해 왔는데 안철수 당이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나뉘어질 것이다. 야권 성향에. 그래서 안철수 당과 민주당의 경쟁, 대립 구도를 활용해서 어부지리를 좀 얻겠다. 이런 다분히 정략적인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 공약 폐기나 대폭 수정 벌써 이게 몇 번째인가요? 네, 아직 대통령 취임한 지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공식적으로 1년이 채 안 됐죠. 네. 2월 25일이어야 딱 1년이 되는 거니까 11달쯤 채 됐는 11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억나는 것만 해도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던 거 네.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관한 온갖 환상적인 얘기들 다 무화됐습니다. 국민 대통합 건너간 지 오래고요. 맞춤형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내걸었던 후보 시절 내걸었던 주요한 공약들 많이 폐기됐거나 물 건너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만 19살 이상이면 투표권을 주고 있죠. 네. 이것을 한 살 낮춰서 18살 이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1년 정도 낮추는 거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우리가 OECD 이런 국가들 중에서 24개 나라인데요. 우리하고 일본을 빼고는 다 18살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인 명부는 5월 달에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투표 연령 낮추는 거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법만 바꿔주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무 기술적 문제가 없다. 이런 공식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유보적입니다. 말은 유보적이지만 안 하려는 마음이 내심 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연령이 한 살이라도 낮아져서 젊은 층이 좀 더 유권자가 많아지면 그들의 반여당 정서가 좀 우려되는 거겠죠. 해마다 큰 선거 때 되풀이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또 이제 당직 개편을 했어요. 네. 선거 대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거 대비다 또는 새해를 맞아서 진용을 좀 개편했다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부여할 수도 있겠고 김한길 현 대표의 친정체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서는 조금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장
사람들이 뭐 비판 또는 말이 많은 지점이 정균환 전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사선했죠.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고 양반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용을 가지고 특히 말이 많습니다. 과거로 너무 복귀하는 거 아니냐. 개혁성이 너무 떨어진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해도 뭐 마땅할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한 것은 그렇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던 노웅래 서울 출신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선거 때는 사무총장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병도 의원은 이 전략홍보본부장 그만두면서 향후 정치 지형에 관해서 한마디 했다죠? 네네.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작년 1월부터 비대위 시절부터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아서 당의 중요한 전략 이런 것들 내세우고 비교적 기민하게 언론과도 잘 해왔었죠. 네. 어제 인사 때 이 자리를 그만두고 최재천 의원에게 물려줬는데 그만두면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꽤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좀 말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도 우파를 껴안아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서 제대로 달리거나 운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공을 차도 저 한쪽으로 날아갈 것이고요. 네. 민 의원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 한 40%, 중도 30%, 그리고 진보 성향 한 30%다. 이런 구도인데 이런 불균형 또는 그 운동장의 경사도는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정치 세력이 전략을 크게 바꾸지 않고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집권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중도 우파 쪽으로 더 우클릭해서 확 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네. 그의 주장에는 시사할 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큰 선거도 몇 달 불과 남지 않았고요. 네.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 전남 신안의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면서요? 네. 모두 함께 움직인 국회의원 수가 25명이나 됐으니까 비교적 큰 규모의 이벤트죠. 전남 그리고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들 25명이 모여서 신안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웃고 잘 해보자, 지역 감정 없애자 그러면서 사진 찍고 좋은 소리들 많이 했죠. 일부에서는 정치적 쇼로도 보일 수 있는 행차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럼직했던 게 그렇게 웃고 떠들고 사진 찍었지만 국회로 돌아가면 별 막말들, 심한 상소리들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쵸. 그동안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갱이다 이런 얘기 늘 나왔던 얘기고 심지어 그 소설 써서 유명했던 김홍신 씨 작가 공업용 미싱으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입을 박아버려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직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들 다음 달에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답방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긴 한데 그 전에 수준 있는 최소한의 말들, 상소리, 막말 이런 거 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도 여야 모두 내부 각축이 좀 치열한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최대의 격전지이자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향후, 정치적 의미가 가장 큰 곳으로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박빙도 예상되고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열전이 예측되는 곳인데요. 우선 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원혜영 의원, 그리고 원내 총무를 지냈던 박기춘 의원이 지금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 했었죠. 지난번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분당에서 나와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나도 한번 경기도지사 해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네. 새누리당은 좀 더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큰 인물이 마땅치 않아서 좀 고민이 깊은데 정병국 의원, 원효철 의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수원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 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 원내 총무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여기 나와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한편 친박계의 핵심인 유정복 현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경기도 김포 출신. 이 양반 내보내야 한다. 이런 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진표가 짜여질지 그때까지 양 당에서 그리고 안철수 진영에서는 누구를 내보낼지 최대의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진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안철수 의원 측이 전문가 출신 신예를 또 영입을 했죠.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정가 최대의 관심 중에 하나는 누가 안철수 진영으로 가서 어느 도지사 후보로 나오겠느냐, 중요한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누구를 내보내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그동안 좀 중량감도 있으면서 신선하고 신망을 많이 모음직한 사람들 찾기에 굉장히 힘들고 있었죠. 인물난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어제 대중적 지명도는 매우 떨어지는, 그러나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젊기도 한 사람들 8명 합류했습니다. 영화 제작자, 의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면면을 잠깐 보면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그리고 연대 의대 교수인 천근아 씨, 동국대 의대 교수인 사공정규 교수, 그리고 영화 도가니였죠.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 다뤘던 그 영화 만든 엄영훈, 그다음에 청년 정치운동 벌이고 있는 안희철 씨 등등 남자 6명에 여자 2명,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다양했지만 젊었습니다. 정계에서는 안철수 의원 작년에 정책을 도와줬던 천근아 교수,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장화식 씨, 이런 정도는 아마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량감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신선한 인물을 찾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좀 중량감은 떨어진다는 게 중평입니다. 한편 고려대 출신의 최장집 교수가 맡고 있다가 80여일 만에 헤어지면서 조금 타격이 컸죠. 안철수 의원 진영에는.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최장집 교수의 후임으로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울대 외교학과의 윤영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경제 관련 얘기도 좀 하나 살펴볼게요. 이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죠. 네, 경제 관련 수치이긴 하지만 매우 걱정해야 할, 그리고 언제라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실은 어제 통계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작년에 39.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 30년, 그러니까 지난 1982년부터 청년 고용률을 집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청년층의 실업률만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침에 숫자가 많아서 청취자분들께 조금 미안합니다만 청년층 실업률은 8%입니다. 그러니까 곧 10%에 육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업률 10%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일부 학자들은 대재앙의 전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10%란 얘기는 젊은 사람들 열에 한 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저성장의 저고용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앞으로 그 해결 가능성이 더욱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고용률, 청년층 말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고용률 목표치는 70%입니다. 그런데 작년 전체 고용률은 64.6%에 그쳤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을 보니까 남북 관계가 좀 진전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좀 당분간 기대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유감스러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남북 대화 재개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재개하느냐, 이건데 어제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산가족 만나는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은 한 세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 티켓이 아니다. 함께 논의할 거에 못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북한에서 해온 요구를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통일 관련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해버리고 나면 남북 양측이 서로 결정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거 당분간 기대 난망입니다.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 관련해서 거친 언사가 있었죠. 네, 보통 거친 게 아니더군요. 강성 인물이었던 건 우리가 알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요한 자리 지내고 나면 회고록들을 많이 써서 또 팔리고 돈도 좀 벌고 그러는데
게이츠가 쓴 이번에 회고록의 책 제목은 임무, 영어로는 d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분 좀 들춰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적이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도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crazy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일국의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인데 이건 예의가 아닌 정도가 아니죠. 뭐 외교적으로 봐도 이건 대단히 파격적이고요.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미적이다. 나는 그가 좋았다. 아주 짧게 썼습니다. 네. 대단히 대비적입니다. 네. 또 자신의 상관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쟁 지도력은 영 형편이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국 측에서 군용기와 대포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합참의장 등이 나서서 한국의 높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이리저리 다각도로 전화를 하면서 겨우 눌러앉혔다. 그리고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 달래기에 나서서 대규모 보복전으로까지 발전하진 않았다. 이렇게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